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궁금한 것들 많이 계신 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시간이 가면서 다 강의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포괄량수도 먼저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는 했는데 한 페이지 넘기니까 바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매매사업자와 관련된 거 뭐 분양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매매사업자 공부 때 이 교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조금 들으면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게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인 상담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정규 수강생들은 개인 상담에 대해서 무료로 해드리니까 낮 시간이나 이런 때 우리 김 실장한테 예약을 하고 오셔야지 제가 사무실에 없는 때 오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강의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지금 부동산을 사는 사람입니다. 매입자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을 사는데 원룸을 하나 사요, 원룸. 당연히 원룸 주택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해하겠죠? 네, 원룸 주택을 여러분이 취득할 때 이 매입자가 원룸 주택 가격이 1억입니다. 1억짜리 계약서를 쓰고 사는데 이거의 건물분이 5천만 원이라 부가세 500만 원을 이 사람 보고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사면서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이거 부가세를 왜 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자다. 매매사업자다. 부가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지. 아니 매매사업자든 뭐든 이거는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라니까. 면세 물건이라니까. 왜 자꾸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사는 사람이 법인이야. 법인이 이거 사면 부가가치세 500 냅니까? 안 내요. 부가가치세법의 제1성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재화입니다. 용역은 설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이게 과세냐 면세냐를 따져요. 그래서 면세 물건을 거래하면 부가가치세 없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고 과세 물건을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사업자가 자기가 면세 사업자를 하더라도 부가세를 주고 사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분은 원룸 주택을 짓는데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는 바람에 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업자들한테 부가가치세를 꼼짝없이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팔 때는 자기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주거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팔아요.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신축할 때는 과세 물건, 팔 때는 면세 물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위가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업자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거래하는 이게 어떤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주택 매매 사업자로 나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못 받아.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10,000원짜리 국밥 먹고 거기에서 간이 영수증 끊을 때 그 사람이 일반 과세자라 호텔에서 뭐 커피 먹는데 부가가치세 붙여서 영수증을 줬어. 그 영수증 가지고 세무서 간다 해서 환급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그렇게 받았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하냐. 그 VAT 준 거를 비용으로 털어먹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 그게 이 사람 같은 경우 도급이 5억짜리 동사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줬다. 그걸 세무서에 가서 과세라면 환급을 받고 팔 때에도 부가세를 이 사람한테 받아서 내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 물건이 과세로 계속 가다. 즉 이게 순수한 상가라면 공사할 때도 부가세를 다 줘야 되고 이 상가를 분양할 때에도 부가세를 다 받아서 세무서에다 내야 되고 이 들어온 사람은 부가세를 이 사람한테 주었는데 사업자를 안 내고 내가 쓰겠다. 그러면 환급을 안 받는 거고 나는 받아서 세를 줄란다. 그러면 환급을 받고 세 주면서도 부가세 10% 꼬박꼬박 챙겨야 되고
이게 부가가치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들어갈 것도 없이 이거 삽니다. 법인이 사든 매매사업자가 사든 개인이 사든 부가세를 왜 줘? 이 사람이 달라고 주나? 그러면은 이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도야 이제. 이 파는 사람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됐어도 면세 주택을 팔니까 이 사람은 부가세를 안 받아도 세무서에 신고 안 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파는 요것이 세무서가 볼 때에는 과세 물건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받아서 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람 안 주네. 그러면 지 돈으로 내야 돼. 이게 신축업자들의 비애예요. 실질은 주거용으로 지었는데 껍데기가 어떻게 돼 있다? 오피스텔이다. 상가다. 그래서 그거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축업자 편에 다시 상세히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자, 한 30분 남았으니까 소득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자, 소득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 떨거지 세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매매가 됐던 신축이 됐던 임대가 됐던 하게 되면 제일 초두에 제가 얘기했던 소득이라는 게 생겨요. 소득.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럽니다. 이 격언이에요.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 거지. 번 게 없으면 이익이 난 게 없으면 세금 없죠.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어요. 그럼 1억이 소득이 아닙니다. 그거는 총수익 금액, 매출액, 위형 이래요. 법인 같으면 위형이라고 그러고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으면 소득은 0이에요. 그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세무관서가 몰라. 그럴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손해가 났어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나중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이 나오진 않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소득이 없더라. 그럼 세금은 안 매기는 시스템이에요. 어찌됐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 소득이 뭐냐? 개인 소득이 있고 법인 소득이 있어요. 크게. 근데 법인 소득은 일단 오늘 여기서 주제에서 뺍니다. 개인 소득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걸 한번 다 보라고. 자,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뭐를 하고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도 부동산으로 이익을 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이 소득을 지금 돈이라는 게 이제 우선 소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 자, 은행에서 이자 받아 먹는 분들만 있어요. 퇴직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건 이자 소득이죠. 그 다음에 법인에다 투자해 놓고 법인에서 이익 생기면 연말에 배당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를 따르면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또 먹고 사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사업이죠. 포괄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소득은 떡볶이 장사를 하던 무슨 뭐 구멍가게를 하던 하여튼 사업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쭉 예를 들어서 10명을 만났다. 또 집 주위에 있는 가게들을 봤다. 99%가 사업이죠. 99%가 사업소득.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월급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 요거는 여기로 합쳐졌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 사업이다 해가지고 부동산 사업, 이쪽 사업으로 합쳐졌어요. 사업 속에 예전엔 옛날엔 부동산 일이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이래가지고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 주택 신축 판매 다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로, 연금으로 먹고 사는 분들 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기타는 말 그대로 기타예요. 여기에 적당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기타, 나머지 떨거지 다 ETC. 근데 기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분명히 안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강사 수임 같은 거. 외부에 출강 나가서 강사료 받아서 먹고 사는 분 있어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뭐 스타 뭐 여자분들 나와서 무슨 뭐 이렇게 어디 저기 직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초청받아서 강의하고 몇십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업인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그건 사업이라고도 못해. 왜?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연속성이야?
출강 요청 없으면 끊어지는데. 그래서 그거 직장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기타 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소득세법에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든지 하나가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다녀서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남편이 실직자인데 본인이 가게에서 어디 음식점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우리 아무것도 나는 소득이 없는데 은행 이자나 회사에 돈에 배당금 가도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먹는다. 그게 양도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놨어. 땅이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무슨 회원권,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팔면 양도소득. 근데 여기에 NPL은 빠져 있어요. 저당권은.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요새 아주 난리랍니다. 저당권 NPL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서 손해본 사람, 자기는 경매해가지고 손해봤는데 NPL로 돈 번 놈이 친구야. 얼마나 배가 아파. 기재부에다 전화해가지고 왜 NPL 세금 안 때리냐. 나는 경매로 1,000만 원 벌었는데 500 때렸더라. 저 사람은 NPL로 몇 억을 벌었는데 한 푼도 세금 안 나오니 불공평하지 않냐. 근데 기재부 밑에 산하에 NPL을 관리하는 금융, 여신, 이게 다 그쪽 산하야. 세제국도 그쪽 산하야. 세제국장이 바꾸려고 그러면 이쪽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의 파워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세제국장이 깨갱 아무 소리 못하겠지. 그거 과세하면 가뜩 부실채권 지금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된소리 때릴 거냐. 향후 3, 4년 이내에는 뭔가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 전에 얼른 해잡수세요. 어찌됐든 현재 양도소득세에는 NPL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당권 매매죠. 그러면 저당권을 매매해서 이익이 생기면 무슨 소득일까? 굳이 보려면 이쪽으로 걸고 갈 수는 있는데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법에다가 열거를 안 하면 과세를 못해. 여기에 열거가 안 돼 있어. 성질로는 기타 소득 코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빠져 있는 걸로 가져가면 좋겠죠. 또 하나 퇴직소득이라고 이것도 별도로 퇴직할 때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할 때 별도로 요거를 줍니다. 예전에는 살림소득이라는 것도 따로 떼 있었어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많은 소득 중에 하나예요. 거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거는 살림소득 없앴어요. 저쪽으로 옮겼고. 이래 놓고 정해졌잖아.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을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이 이쪽이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고 여기에 걸려들으면 이 세금 걷어가는 방식을 만들어야 돼. 세금 걷어가는 방식은 크게 어떻게 되냐면 종합과세하고 종합과세가 누진세율 측이에요. 그래서 종합과세하고 분류과세하고 분리과세. 교재 보면 제일 아래 나와요. 세계적으로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과세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과세할까?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세 할 때 공부했다시피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좋다 나쁘다? 안 좋아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 대신 분류나 분리로 가야 이익이 되잖아요. 우리 재산세 할 때 이 세 가지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분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제일 적게 걷고 좀 좋은 것들. 그래서 예전에 재산세 농지 같은 거였어. 논밭. 그래서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끝낸다. 즉 원천징수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 얼마 받아요? 하루 일하고 한 10만 원 받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복잡하게 때리면 낼 수도 없고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나가면 한 10,000원 정도 떼요. 10,000원도 안 돼. 한 10만 원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주면은 세금으로 한 5,000원 정도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띱니다.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떼가지고 세무세 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또 10,000원 벌어. 그럼 전날 10,000원 벌은 거 합쳐서 하느냐? 10만 원 벌어.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10만 원 벌으면 또 10만 원 벌 때 그 정도 떼고 끝. 즉 자기가 전날 벌은 거든 그 해에 다른 벌은 거고 합치는 게 아니야. 다른 이자가 있어. 그거하고도 안 합쳐.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는 그거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도 비슷한 의미인데, 이 양도하고 퇴직은 이 나머지 거하고는 쪼개요. 이걸 분류라고 그래. 즉,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만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다른 거 합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퇴직은 퇴직만 내라는 얘기야. 평생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세금 떼는데 뭐 다른 소득 있다고 합쳐서 세금을 더 걷어가. 그래서 분류는 이 양도와 퇴직, 옛날에 살림도 분류였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 그래서 이 두 개 분류를 하고, 이것도 분류로 다 쪼개주면 좋아. 그런데 이거는 분류 안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 한다. 전부 다. 이거는 방식이 종합과세예요. 즉, 이쪽에서 10원, 이쪽에서 10원, 이쪽에서 10원, 이쪽에서 10원, 10원, 10원 생기면 60원을 다 합쳐서 세금을 때린다는 논리야. 분류로 가면은 10원, 10원, 10원 생기면 10원에 대한 세금만씩만 다 때리고 끝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세율이 10%다. 10원이다. 세금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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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6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종합으로 합친다. 그러면 60원이 됐는데 똑같이 10%라면 6원 내면 돼요. 그런데 세율 체계를 종합과세는 꼭 뭐가 붙는다? 누진세율이 따라다닌다. 즉 여기 10원일 때 이런 거 들어갔는데 60원이 되면 10% 6원이 아니라 20% 30%가 돼서 12원이나 18원을 걷어간다. 이런 논리요. 이게 종합과세의 의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종합과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종합과세고 나머지는 분류. 이 얘기 지가 왜 하느냐. 어떤 분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팔았는데 이쪽으로 파는 게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이쪽으로 파는 게 C라는 부동산, D라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A, B, C, D에서 각각 1억 원씩 남았다. 1억 원씩. 그러면 여기 양도로 분류된 A, B는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내고 여기로 분류된 2억 원은 2억 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 신고하는 방법도 틀려. 이건 2개월 내에 내고 이쪽은 매매사업자라면 2개월이지만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내고 이와 같이 양도로 볼 거냐 기타로 볼 거냐 사업으로 볼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에 다 틀려요. 근데 이분이 C, D도 다 양도로 분류가 됐다. 양도로. 그래가지고 양도로 분류가 돼서 합쳤더니 4억이더라. 4억. 근데 이게 단기 양도더라. 그러면은 40%를 투기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A, B, C, D가 다 사업으로 갔다. 그러면 이것을 6개월 내에 다 단기 양도를 했다. 그래도 이번은 종합소득으로 봐서 일반 세율 6에서 38%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이 부동산의 거래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완전히 단절돼요. 합쳐지는 것도 없고 계산 방법도 틀리고 신고 방법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볼 거냐 이쪽으로 볼 거냐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아주 안 좋은 게 이걸 다 합치잖아요.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사업 하는 분들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가 땅 사서 빌라 지어서 세 줘서 꽤 많이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남편이 회사에서 1억 정도 연봉을 받아. 그 남편 명의로 하면 안 된다고. 근로소득 1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세율이 35%예요. 근데 여기 사업 부동산 임대에서 1,000만 원치 생겨도 35%가 돼. 이유는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과세는 여기에서 월세 1,000만 원 1년치 받았는데 350만 원 내라고 해봐. 환장하지. 그러니까 싫더라도 언제 이혼할지 모르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와이프한테 땅도 해주고 건물도 해주고 월세도 자기 통장에 받아가게. 나중에 그거 생활비로 다 쓰여야죠. 여자 통장에 들어가야 그 돈이 남아있지 여기 통장 들어가야 헛겁니다. 이게 종합과세의 문제예요. 근데 양도소득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쪼개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양도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분배해가지고 소득을 쪼개면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의 장점이 또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 지웁니다. 이런 개념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 속에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의 업종이 있어요. 그거를 국세청에서 과세를 해야 되니까 다 코드를 매겨놔. 그 중에 우리는 주택 임대업도 있고 신축 판매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있어요. 주택 임대 같은 경우도 고가주택 임대냐, 국민주택 임대냐, 아니면은 뭐 저기 그 5년 이상 장기 임대냐 이렇게 다 세분해 놨어. 코드를 매겨놔. 이 코드를 매겨놓고 두 번째 뭔 짓을 하냐면 여기에 업종을 만들어 놔요. 이건 무슨 업종, 무슨 업종. 즉 대한민국의 이 세세한 사업 소득을 대분류를 하는 겁니다. 업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종목을 또 만들어. 이 코드별로. 이거는 소분류하는 거예요. 업태는 도매, 소매 이런 거요. 도매, 소매, 건설업, 제조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도매 밑에 도매와 관련된 업종들을 좀 둥실둥실 묶어서 놓고 그 아래 이제 최종적으로. 근데 이거 왜 만드냐? 이거 우리 왜 알아야 되냐? 업태별로 종목별로 사업자를 판정합니다. 신고 방법을. 사업자 등록 이미 다 돼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냐 아니면 대규모 사업자냐 영세 사업자냐 요거를 업태 종목별로 구분을 해요. 건설업 보는 사람하고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하고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긴 하지만 이분이 장사를 워낙 잘해가지고 한 달에 한 1억씩 팔아. 그런데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 지고 아파트 막 일종 화가 나서 하는 사람인데 연간 한 10억 정도 해. 자, 여러분이 보기에 건설업 하는 사람이 대규모 사업자요? 이 지금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대규모 사업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태만 가지고도 모르고 종목만 가지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업태 플러스 종목 플러스 매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 사람이 소규모 사업자냐, 중사업자냐, 대규모 사업자냐, 신설 사업자냐, 영세 사업자냐 이런 용어들을 써요. 근데 이 사업자 판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신고 방식이 틀려져. 세금 신고 방식은 소득준 추계 신고와 기장 신고가 있어요. 추계 신고는 뭐냐면 장부 안 하고 국가가 정해놓은 이 코드별로 율이 있어요. 비용률이. 당신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당신은 보통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100원을 번다면 한 60원 정도는 비용이더라. 그럼 60% 이렇게 정해놔. 그럼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은 당신이 집 져서 예를 들어 100억 원어치를 판다면 90%, 90억 원이 비용이더라. 이렇게 해놨어. 요걸 추계율이라고 그래. 요걸 소득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는 보통 40% 정도가 비용이다. 60% 남는다. 임대 들어갈 거 없잖아요. 어째 받잖아. 그리고 5년 장기 의무 임대 이런 거 해놓은 사람은 이익을 좀 주려고 그 사람은 한 60% 정도 비용으로 떨어줘. 그리고 40%만 내라고 그래. 이렇게. 요걸 가지고 장난을 싹 친다니까. 그러면은 신축 판매업 예를 들어 100억 원 분양했는데 90억 원이 비용이래. 서류 한 장 없어도. 이거는 추계예요, 추계. 추정해서 비용 인정해 준다는 거야, 국가가 그냥. 호떡장 사는 사람이 언제 장부를 해. 호떡 하나 풀고 100원 오늘 몇 시에 얼마. 이거 적나? 그러니까 영세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못 해요. 그러면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건설업 막 연간 막 몇천억씩 막 분양하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걸 적용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확실히 장부해가지고 복식부계해서 따져봐야지. 그래서 이 사업자 유형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이 업태, 종목, 매출 규모 이걸 다 가지고 판단을 해서 당신이 뭐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면 이 판단된 사람이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추계 신고가 가능한 사람이냐, 추계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기장으로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쪽으로만 가면은 더할 나위 없지. 집 져서 팔았어요. 증빙서류 만들려면 피곤해. 그거 하나도 없어. 증빙서류를 안 만든다는 것은 세금을 절약한다는 얘기요.
부가세 한 푼도 안 주고 공사한다는 얘기야. 무면허 사업자 아무나 들여다 그냥 공사해도 된다는 얘기야. 서류 없이. 그럼 부가세 안 줘도 되잖아. 부가세만 절약이 더 어딘데. 그렇게 해서 아무런 서류가 없어. 그런데 국가가 90% 그냥 인정해 준대. 그러면 추계로 신고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추계로 신고가 안 된대 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볼 때 나는 추계로 신고를 못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래? 그럼 처음부터 증빙서를 챙겨야지. 요게 소득세의 기본 원리.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세는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이자, 배당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때려잡을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 매매, 신축, 임대.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사업소득이에요. 이 사업소득의 세금 계산 방식은 이런 식의 코드가 있고 여기다 유형별로 이것도 다 세분화되면 한 10개로 쪼개지겠죠. 거기에 국가에서 매겨는 이런 율이 있다. 이걸 추계율이라고 한다. 이 추계율을 받아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 아주 간단하지. 임대를 줬다. 전 1년 내내 임대소득 내가 받은 월세를 따져봤더니 비용표 따졌더니 5천만 원이더라. 그런데 내 추계가 가능한 사람인데 추계를 정부가 40% 매겨놨더라. 그러면 5, 4, 20, 2천만 원 그냥 빼고 3천만 원이 내 소득이야. 그리고 3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이게 소득이라는 것은 매출하고 구분하셔야 돼. 월세를 1년 내내 받았다고 그게 다 자기 소득 아니에요. 집 부셔지면 집 수리도 했을 테고 중개업자한테 뽀찌도 줬을 테고 세 주려고. 그 세사하는 사람이 뭐 문제 있다면 가서 뭐 또 고치느라고 비용도 들어갔을 테고 사람 샀으면 인건비도 들어갔을 테고 그런 정도가 40%는 들어갔을 거다 하고 추측을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매년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내는 사람은 저 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요 율을 정할 때 이걸 소득 표준율이라고 그러는데 로비를 무지하게 합니다. 요식 어필. 매년 가서 로비를 내요 국세청에. 그래서 뭐 요식 음식점도 한식, 중식, 일식 다 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표준율 책자가 이만해요. 그 책자로 때리고 들어가면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중에 들어가 있다니까.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방금 얘기한 호떡 장사라고는 이름은 없지만 다른 표현으로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 때려잡아 넣어서 이거를 언제 한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낼 때 그때 다 부여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 낼 때 사업자 등록증 오늘 가서 보면은 인나오고 뒤져보면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안 찍어. 업태 종목만 나와요. 매출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지. 세무서 내부에서만 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 낼 때 그 코드를 이미 다 부여를 해놓고 있어요. 국세청 컴퓨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가 똑같은 업종이라도 이 율이 높은 쪽으로 가면은 좋겠죠? 사업자 등록 낼 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자 유형을 이런 사업소득의 업태나 종목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또 언제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유형 구분을 하고 그 유형 구분을 한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제가 두 개로 얘기했는데 신고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추계를 단순 경비율 신고 방법이 있고 기준 경비율 신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추계가 두 가지로 쪼개지고요. 기장은 간편장부 신고 방법이 있고 복식부기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신고하는 방식은 크게 단순, 기준, 간편장부, 복식부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매매, 신축, 임대사업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떤 사업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고 국세청은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작업하기도 무지하게 어렵고 매년 시간과 비용도 엄청 들이잖아. 근데 이거 해놓는 이유가 이게 있어서 그래. 근데 이거 신고가 안 돼,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법의 원칙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는 게 원칙이라 이게 원칙입니다. 법인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요거 해야 돼. 대규모, 건설업 같은 그래서 업종별로 규모가 큰 업종은 무조건 이거 안 하게 해놨어. 예를 들어서 의사나 이런 사람들 대충 이렇게 신고 못하게끔 무조건 특별한 업종, 세무사, 무슨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해서 정책적인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 이쪽으로 신고하라. 너는 이쪽으로 해도 된다.
너는 영세하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다 해놓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그동안에 이쪽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전부 이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처를 해야지. 그거를 이제 강론에서 세세하게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류과세 할 때 이쪽과 이쪽과 이쪽은 원칙적으로 세율이 틀려.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 똑같이 이익이 났어도 세금은 다 틀려요. 여기는 40%짜리 주택량도 1년이 남아 있거든. 여기는 그거 없거든요. 6개월 내에 팔았는데 여기 1억 남았고 1억 남았어요. 그럼 여기는 종합소득세 2천만 원만 내면 돼요. 35%에서 누진세 1,490만 원 빼니까.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40%니까 4천만 원 내야 돼. 즉 똑같이 벌었어도 뭐로 벌 거냐에 따라서 세금을 2배로 낸다. 이게 분류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생긴 이런 모든 것의 방식을 오늘 기억할 거는 머릿속에다 다 넣지 말고요. 이런 코드가, 소득표준율 코드가 있고 이 코드가 있는 이유는 업태 종목별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비용률 그거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장부가 없더라도 세무서도 세금을 때릴 수 있고 또 영세한 사업자는 장부 세무서한테 안 주고서도 우리가 세금 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신고하는 방식은 추계 기장이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요거다. 우리는 왜? 우리는 복잡한 거 싫잖아. 세금 내는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장부 기장료 줘야 되고 서류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귀찮잖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건데 아주 심플하게 요걸로 내면은 제일 좋지. 그러니까 과세관청엔 어떻게 요걸로 안 거들라고 그래. 요걸로 우리는 내려고 하고 우리는 안 내려고. 양도화 사업에 이 딜을 밀당을 하듯이 신고 방식에서도 추계와 기장의 밀당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밀당을 해야지. 이쪽으로 하고 싶으면 이쪽에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온 팁이 우리가 신축 판매업자 같으면은 건설업이냐 부동산업이냐에 따라서 무슨 면제해주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개정세법 강의할 때 그때는 잠깐 실수를 했는데 이런 주택 신축 판매나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 무슨 업종이냐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따질 때 10% 추가과세는 문제가 있어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또. 그럴 때 부동산 이런 업종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10% 추가과세 무조건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이 업태 종목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 납세자들 세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신축 판매업이 옛날에는 요게 됐다고요. 90% 인정해 준다는데 실제 공사비 90% 깨진 사람 어디냐고. 집 줘서 분양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땅값하고 건물값 쳐봤자 한 70%? 10억 분양하면 한 3억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90% 서류 한 장 안 가져가도 그냥 빼주고 세금 매기니 얼마나 좋아. 그게 옛날 방식이었지. 그러니까 국세청이 꼴보기 싫으니까 뭐라고 했냐. 1년에 1억 5천 이상 분양하면은 이걸로 신고 못한다.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아예 못한다. 그러니까 장부해야 하잖아. 그럼 우리는 또 도망가야 하잖아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장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얼마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비록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몇십억을 팔아도 요걸로 해줄 수 있다 하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 그럼 또 거기를 맞춰가면은 요걸로 할 수 있어. 그러려면 2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 이미 다 분양하고 오면은 허당이야. 그런 것들을 강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강론에서 그거 공부할 때 왜 지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 것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교재 잠깐 보시고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은 종합양도 퇴직 이렇게 된 거는 분류고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그 분류과세 이자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자 배당이 지금까지는 분류과세였는데 종합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큰 의미 없고요. 일용 근로소득만 좀 그렇고. 그다음 계산 구조 같은 거 있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신축매매, 임대사업의 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심플하게. 근데 사업성이 뭐냐가 애매해. 그래서 애매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많이 유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아래입니다.
명백히 매매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이 말도 사실은 좀 다 그래. 임대용상가를 분할 양도 어떻게 볼 거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 말도 좀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그 사업소득세 중간 네 밑줄 그으세요. 이 말이 다 애매하니까 국세청 직원들도 사업소득세 편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내려오면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 이상 취득하고 2 이상 양도하는 경우. 요거는 법에 있어요. 요 말이. 부가가치세 법 조항에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거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사업성, 없으면 비사업성. 그럼 1과세기간이 언제냐면 1월 1일에서 6월 말일까지 또 7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요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1월 1일에서 6월 말일까지 한 번 사고 하나 팔았어. 그리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한 번 팔고 3개 샀어. 그러면 합치면 1년으로 합치면 조항은 맞는데 이 말대로 하면은 안 맞지. 6월 말일 넘어갔잖아. 하반기에 더 샀잖아. 하반기에 더 팔았잖아. 그러면 이 말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건 사업성 없는 거예요. 매매사업자 아닌 거.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는 그냥 예시적으로 해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로 거래를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축 양도도 집을 지었어. 바로 판다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축 판매로 내줬어요. 신축 판매는 무조건 사업소득이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안 팔려가지고 세를 한 3년 주다가 팔았어. 그러면 양도소득이라고 그래. 양도소득. 여러분 양도소득세 편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밑줄 긋게. 신축 후 보여요? 신축 후 상당 기간 임대 목적에 사용한 경우. 임대 목적에 사용하다 판 경우. 매매한 경우. 상당 기간은 2년에서 3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말을 내가 요약해서 그렇지 세법의 용어는 어떻게 됐냐면 임대 목적으로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은 양도세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이 사람이 세 줄 목적으로 짓는지 집을 팔 목적으로 짓는지 누가 알아?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세 줄라고 지었는데 누가 2배 쳐준다고 팔으라고 그래. 그럼 바로 판다니까? 그 다음에 팔아서 몇 억 남기려고 지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임대가 더 나아. 남편이 실직자가 돼가지고 월세 꼬박꼬박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자가 보니까. 그래서 남편은 팔아서 딴 거 사보자고 그러는데 팔아서 남편이 경마장으로 갈까봐 마누라가 죽어도 못 팔게 하네. 그래서 임대가 됐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세법의 용어는 임대 목적으로 지었으면 양도, 판매 목적으로 지었으면 사업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몰라요. 그래서 보통 신축한 이후에 바로 팔면은 사업, 한 2, 3년 세 주다 팔면 양도 이래요. 근데 양도냐 이거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세 주다가 팔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이 집 하나밖에 없네. 원룸 빌라를 지었는데 이게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지었어. 그 안에는 집이 한 15채가 나와. 그래서 다가구 단독이기 때문에 1주택자야. 근데 이 사람이 임대를 주다 팔면 양도라고 그래서 1주택자 비과세 규정에 해당돼서 세금을 안 내더라. 그런데 사업소득자로 판정되면 세금 다 내야 돼. 비록 세율은 6에서 38%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싸우고 되는 거예요. 돈이 큰 금액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렇게 비과세 받아 신고를 했다가 과세관청에서 넌 사업소득자야. 집 지을 때 신축 판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도 했어. 그런데 안 팔리니까 그냥 억지로 세주다가 팔면서 이제 와서 임대를 목적으로 지었다고 비과세라고 우리는 못 봐주겠어. 그러니까 6에서 38% 세금 내. 이러고 과세장은 또 덤비죠. 이 친구는 아니라고 그러지. 난 처음부터 그냥 한편으로는 팔 생각도 있었는데 90%는 세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소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심판소로 가고 대법원으로 가니까 판사한테 이 사람이 뭘 제출했냐면 집을 짓고 동네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장을 카피에다가 제출해냈는데 매물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 놓는 걸로 써있어. 팔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 판사가 이 사람 손 들어줬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이 사람이 다주택자야. 집이 여러 채라 60% 중과를 받아요. 중과시대 때. 양도로 가면은. 근데 사업으로 가면 중과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과세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난 사업이다. 그럼 판매용으로 난 지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팔렸네. 그러니까 세무서는 너는 세 주 다 파는 거니까 양도다. 또 이러고 시비를 걸어. 이 사람은 나는 죽어도 60% 못 내겠다. 해서 또 소송을 했네. 이 사람은 판사한테 뭘 갖다 줬을까? 집 짓자마자 자기가 분양하려고 만든 찌라시. 그 다음에 증인으로 그거 찌라시 돌린 아줌마. 그 다음에 동네 가로수나 벼룩시장에 올려놓은 분양 공고문. 이렇게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안 팔려서 지금도 계속 팔려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를 주고 있다가 요번에 팔은 거니까 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강론별로 싸운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은 이 교재에 뒷장을 넘기시면 요 교재 여기 서식들은 제가 여러분들 요약하기 좋게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읽어볼 거는 쭉 읽으시면 1번 명백히 매명행 그렇죠. 여기부터요. 예규입니다. 여기 해서 케이스별로 해서 여기 1번부터 페이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쭉 해서 공사 대금으로 가고 어쩌고 가고 해서 33개를 제가 여기다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유권 해석을 넣어놨어요.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해드릴 텐데 쉽게 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앞으로 강의할 때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 33개에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오더라. 안 받습니다. 요거 안 읽어보고 그냥 질문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아니 거의 여러분이 질문하는 유형이 이 33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골라놨어요. 요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신고하는 이제 이거 계산해봐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 계산하는 요령하고 매매사업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어요. 예.